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일정이 임박해지면서 여야 후보들 발걸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당내 경선 앞두고 있는 여야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경선 결과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무슨 바닥 분위기가 예. 지금 TV 토론 거치면서 바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반전됐고요. 바닥 분위기라는 거는 어디 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뭐 당원들과 일반 지지층들 사이에서 예. 우상호 다시 봤다. 야, 이거 뭐 그 후보감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구글 검색단에서 이제 그 버즈량 조사들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버즈량에서도 그 최근에 박영선 후보하고의 역전 현상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할 때도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참고를 했죠. 예. 네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주셨던 것을 기억해서 굉장히 이제 불리한 판세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막판 열흘 사이에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투표를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런 이야기가 왔습니다만은 약간 좀 우상호 의원께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예. 지금 이제 당원 50%, 선거인단 5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여론조사로 했으면은 제가 좀 불리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여론조사에서 반전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그 당원 50%에서는 제가 좀 유리하다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제 선거인단의 투표율에 달려 있는데 예. 과거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경선했던 국회의원들을 한 3번한테 자문을 받아봤더니 선거인단 투표는 여론조사대로 나타나지 않더라. 공통된 의견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집력 싸움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의 가족이거나 되게 지인들이 아니면 선거인단 투표의 참여율이 매우 낮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민감도가 높은 지지층들이 주로 투표에 참여하더라. 그런 측면들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요. 예. 제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반전의 모멘텀이 생겼으니 굉장히 근소한 표 차이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 500표 싸움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500표 싸움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근소한 표 그렇습니다. 이기로 이기거나 지거나. 예. 네네. 4, 500표 차이라고 하면 그게 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좀 더 물론 제가 제 말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선거를 오래 해본 경험으로는 이번에 500표 싸움이 맞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민주당 다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민주당 다운 공약, 민주당 다운 어떤 서울시장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민주당이 내거는 가치에 누가 부합하느냐 이런 거가 첫 번째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민주당 하면은 민주주의와 진보, 경제 민주화, 불평등에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 당의 정책 강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다운 후보라면 민주당의 정책 강령에 맞는 공약들을 내걸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서민 공약들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죠. 예. 그래서 가령 이제 박영선 후보는 이제 21세기 컴팩트 시티, 수직 정원, 구독 경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새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에 이런 경제 민주화나 진보적 가치가 담겨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차별화된다. 예를 들면 저는 노동, 복지 뭐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걸었는데 예. 박영선 후보님은 노동 공약을 안 내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 의제는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제인데 예. 이런 의제들을 피하고 있는 것은 중도적인 어떤 그런 그 본선에서의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을 좀 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민주당 다운 거냐. 일단 시작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점들을 이제 지적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상호 후보도 아파트 공약은 부동산 공약은 계속 내놓으셨습니다. 그 네, 부동산 공약, 네네네. 예, 강병북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후보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게 좀 외국에서는 이미 다 지어서 이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실험 사례가 없어서 야 이게 되겠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예. 이미 뉴욕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맨하탄 강변에 예. 이스트리버라는 강 옆에다가 한 1km에서 한 1.5km 정도를 대학, 병원, 오피스 건물 뭐 심지어 유엔 본부까지 그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들은 지하로 그 1층으로 차들이 다닙니다. 하루에 17만 대가 다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유엔 본부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쪽, 지어진 거예요? 한쪽이요. 예, 한쪽. 전체가 그래요? 아니고 한쪽이. 예. 예. 그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그 차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건설연구원의 연구원이 직접 소개한 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건설 그 기법들이 아주 뛰어나서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도심지가 워낙 밀집되니까 유해부지가 없어서 이런 형태의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전했죠. 파리에서는 이제 철길이를 씌워서 예. 4.5만 명 도시, 2만 명 도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후보님 그 2018년인가 제 네네. 기억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 한번 추진했었거든요. 추진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서요. 예. 그 신내 IC에서 중랑 IC까지는 씌워서 지금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거의 다 확정됐거든요. 맞아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낙원상가 같은 경우는요. 도로 위에 지어놨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아파트 아닙니까? 그 밑으로 차다니지 않습니까? 예. 뭐가 안 됩니까?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지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네. 그 말 나온 김에 부동산 네. 공약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 네. 일단 뭐 사이즈가 큽니다. 뭐 70만 원, 10년간 70만 원, 5년간 36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제가 이 15만 원, 16만 원 찾는데도요. 예. 이거 3년 걸렸어요. 정말 서울시 지도 놓고 꼼꼼하게 따져서 그래도 참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70 몇만 호다 그러는 것은요. 사실 지금 이제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큰 도시가 지금 70만, 80만 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다가 그 도시를 갖다 얹힌다는 얘기인데 서울에 어디다가 그런 대규모 소위 신도시를 한 3개쯤 엎어놓는 정도의 물량을 어디서 뽑아내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 아이고 너무 심하다. 근데 16만 호도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에요. 압구정동의 1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게 지금 그리고 강변도로가 지금 전체 강변도로가 이제 올림픽대로가 강변북로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를 다 합치면 한 70km에서 73km 나옵니다. 아. 지금 이걸 짓겠다는 게 한 15km에서 20km고요. 예. 근데 여기서도 충분한 물량이 나오질 않죠. 오히려 철도 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철도 예, 말씀하십시오. 서울을 지나는 철도 부지가 굉장히 대규모거든요. 예. 그 지하철 1호선 지하와 관련해서도 박영선 후보는 이거 당장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던데요. 네, 그건 맞아요. 시간은 좀 걸리죠. 왜냐하면 이 지하 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강변도로 위를 씌워서 짓는 건 오히려 빨라요. 예. 인공대지 만들고 집 짓는 데까지 한 4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철도는 지하화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철도 지하와 역세권 개발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 전체를 완성한 다음에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박원순 책임론, 정권 심판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론을 펼치신다면 어떠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 민심이 과연 그 이슈에 반영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초기에는
정권 심판론과 박원순 책임론 이런 것들이 일부 좀 끄덕거리는 시민들이 꽤 계셨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양당의 경선이 한참 무르익으면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그쪽 이슈에 반응하는 시민들이 현저하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어제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들 어제 KBS 토론에서도 공개를 했는데요. 예. 대통령 심판론보다는 그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결과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 보고 이 민심이 좀 변하는 건가? 그런데 어쨌든 선거 성격 전체를 그런 야당의 주장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권 단일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조종훈 시대전환 후보까지 함께하는 단일화 추진하는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거는 사소하게 뭐 이러저러한 방법론에 대한 이견 차이는 있는데, 예. 주로 열린민주당 후보하고의 이제 견해 차이를 좀 좁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에서. 예. 근데, 그건 좀 당에서 좀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후보가 3월 2일 확정되면, 예. 다시 또 상의해봐야 될 일입니다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큰 정신에는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이제 군소정당 후보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다만,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예. 그 안에 그 후보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방법이야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그 일주일 사이의 시간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 해줄 수 있는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 단일화하면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이제 그 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했던 것은 각 당별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예. 선거 후에 통합하겠다는 통합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부득이하게 이 문제는 이제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범야권도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우상호 후보가 여권의 단일 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네.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훨씬 강하죠. 훨씬 강하다. 예. 얘는 이런 겁니다. 가령 지금 상당수 시민들은 우리 최경영 기자를 포함해서 우상호가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태풍급 바람이 분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컨벤션 효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로 야권이 단일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야권 단일화의 바람보다는 우상호의 반전 드라마의 바람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 그것이 본선에서 부딪힐 때 저는 우상호 인물의 경쟁력도 있지만 이런 소위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선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상호가 나서면 사실은 저는 그 범민주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의당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의당 지지층들이 박영선 후보가 나오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는 진보적 의지에 민감한 지지층들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진보적 의지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저는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선 경쟁력은 이제 태풍급 바람 플러스 범민주진보적 지지층의 결집,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본선 경쟁력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 또는 좀 만만하다. 나경원, 안철수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3명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누가 될까요? 그건 선택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쪽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MB 정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DJ 정부 이후 모든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 당신들도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맞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인 물타기죠. 예. 근데 이제
사찰은 그게 어느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그건 단죄받아야 될 중대 반인권 범죄입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하면서 평생을 사찰과 미행, 도청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그 국민 개개인의 평범한 삶을 옥죄고 위협하는지 너무나 저는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도청과 사찰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우리 정권에서 일부러 뭘 이슈를 삼은 게 아니고요. 선거용 정치공작은 아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결로 이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사안들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권을 담당했던 측, 그다음에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선거 앞두고 우리 정부가 꺼낸 이슈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계류되었던 사건이 최종 확정 판결로 여러 사안들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예. 이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해서는 당내 이견, 특히 뭐 당정청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네요. 속도 조절론, 검수완박.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 민주당은 민주정당입니다. 그리고 당청 간의 여러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는데요. 예.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조율하고 있는 과정을 전체적인 시기조절론으로 이렇게 딱 규정한 것은 여권 지지층의 틈새 벌리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당에서는 이걸 뭐 이제 레임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레임덕이라는 말은 민주주의는 레임덕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당 안에서 분명히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너무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에 너무 몰두하다가 국민들에게 너무 약간 뭐랄까 실망을 끼쳐드리는 측면도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하긴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하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후보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이제 그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는 선거와 무관하게 그저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묵묵히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수청 설치를 그냥 계속해야 된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중수청 문제보다는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소권 분리. 그냥 신속하게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신속하다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일정대로 토론하고 가면 되지. 국회가 자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렇게 가면 더 오해가 쌓인다.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애초부터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덕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는데 선거 지원 운동이다라는 야당의 비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 원래 야당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 대통령이 가시는 모든 일이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할 말이 없죠. 근데 이게 정말 계속 돌아가는 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하고 부산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총선 앞두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면서 늘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공세다. 야당이 그런 말도 안 하면 야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 선거를 의식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국가적 과제고 대통령의 고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선거용으로 이슈를 치고 나왔으면 뭐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당과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후보들이 먼저 치고 나왔고 또 당에서 이제 오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이 움직이신 거는 뭐 딱히 선거용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본인의 공약 실천용이라고 봐야죠.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국토부에서도 일부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요.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 국토부는 이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주요 정책이 바뀌어서 부처가 입장을 바꿔야 하는 고록스러움이 항상 있죠. 산자부의 탈원전 문제와 그 수사도 그래서 우리가 분노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 걸 따라온 공무원들 처벌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가덕도 공항을 반대하고 김해신 공항으로 입장을 정리했던 지난 10년의 역사가 있으니 예. 이제 와서 자신들이 말 바꾸는 게 어색한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이 바뀌면 그 바뀐 권력의 그 정책을 따라와 주는 것이 직업 공무원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그동안 10년간 주장했던 내용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반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호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짧고 굵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네, 지금 서울시의 위기를 해결할 해결사로서의 적임자이고요. 예.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로서 제대로 된 승부를 볼 수 있는 본선 필승 카드이기 때문에 우상호가 적임자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우상호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